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는 이 바다에 수많은 부하와 백성을 묻었다. 누구 하나 아깝지 않은 목숨이 없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목숨과 바꿔서라도 그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다. 이순신 장군의 말씀입니다. 요즘 명량이란 영화가 인기몰이 중이라죠.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영웅을 그리워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만약 세종이 이순신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라. 백성의 안위는 곧 짐의 안위와 같으니라. 이렇게 호령했을 겁니다. 당연한 말인데 왜 감동하십니까? 오죽하면 그러겠냐고요? 이해합니다. 저도 마음이 찌릿찌릿하거든요. 참담한 대한민국이지만 오늘도 세종의 통치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책 내셨다고요? 예, 신간을 냈는데 나의 한국 현대사라고 제목이. 이제 이 책은 나의 한국 현대사니까 시대 구분을 내가 있기 전과 내가 있은 후 이렇게 해서 1959년부터 2014년까지 55년의 기록. 박정희 시절에 대한 평가도 좀 있을 것 같고 촌평들 좀 해주시죠. 전두환은. 유신체제의 지극히 불필요한 연장. 노태우는? 왜 있었는지 모르는 정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의외로 네. 가장 저평가된 대통령이라고 봐요. 네, 김영삼 네.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많이 했잖아요. 욕을 먹지만. 예, 김영삼 대통령은 그도 한때 정말 멋지고 빛나는 때가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죠. 우리 한국 현대사에 자기의 인격을 가장 깊이 각인시킨 인물이 박정희, 김대중 두 사람이다. 사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리더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두 분이 만든 나라라고 해도 좋을 정도 아니겠냐 그렇게 봤죠. 이명박 대통령은 언급할 가치가 별로 없더라고요. 4대강 말고는. 네. 예.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별로 너무 객관적일 것 같지 않아가지고. 예, 그 아무래도 그렇죠. 나의 한국 현대사 1959년부터 2014년 55년의 기록. 도서출판 돌베개에서 펴냈습니다.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어제에 이어서 김준혁 교수님 모시고 세종을 통해서 감동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 지금 앉아서 예. 이제 앞에 선생님께서 하셨던 예.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또 확 울분을 또 금할 수 없었습니다. 속이 확 뒤집히세요? 예. 왜 그랬냐면 예. 제가 얼마 전에 명랑 영화 봤거든요. 예. 예. 제가 명랑과 관련해서 칼럼도 하나 썼어요. 썼는데 명랑해전 이후에 예, 예. 선조가 예. 명나라 총사령관이었던 이제 양호라고 하는 조선 순무 경략사를 불러가지고 예.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깟 사소한 승리를 한 거 가지고 왜 상을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깟 사소한 승리. 선조는 참 치사해요. 예. 그래서 제가 갑자기 지금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선조가 떠오른 거예요. 예. 선조가 떠오르면서 세종이 다시 떠오른 거예요. 야, 이런 세종의 후예가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나왔을까? 물론 이제 선조가 예. 세종만큼 공부를 엄청 했어요. 선조는 뭐 굉장히 뛰어난 학자 군주였던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 것과 예. 국가를 잘 운영하는 것, 백성을 위해서 진실된 정치를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예. 뭐 스카이 출신들이 다 훌륭한 정치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세종과 선조 갑자기 확 대비가 됐는데 저는 이 두 사람의 대비가 예. 좀 다른 데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 예. 바로 선조가 예. 임진왜란이 터지자마자 예. 군대 작전 통제권을 바로 명나라한테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조선의 군대가 아무 힘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예. 왜군들이 명나라 장수 유정한테 뇌물을 갖다 줬죠. 그래서 명나라에서 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조선의 군대가 일본 군대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일본 군대를 공격했던 장수 한 명을 명나라에서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서울 도성을 뺏기고서 부산, 울산으로 내려갈 때 명나라 군대가 호위를 해서 내려갔어요. 그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실제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 참. 그런 면에서 예. 그런 초반의 비주체적인 행동이 예. 결과적으로 적을 앞에 놓고도 제대로 처단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당시 온 나라 백성이 분노하고 예. 군사들도 분노했죠. 그러나 선조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나름의 확신이 있었나요? 그런 확신이 아니라 예. 무능했던 거죠. 그냥 무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반면에 예. 세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주체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조선 건국할 때 4대 교린이 국정 과제였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러나 당시 그 4대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갖다 안정시키기 위한, 뭐 지금의 어떤 시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불만스러운 건 분명해요. 네. 저 역시도 이 4대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당시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죠. 하지만 4대가 형식적 4대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정도전을 위한 변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도전이 4대 교린을 천명하고 나서도 요동정벌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돌아서던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당시 조선의 4대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강대국이었던 명나라로부터 우리가 위협받지 않게 잘 외교 관계를 통해서 안정되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조선이 자주적 국가 건설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종에게 있어서 자주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그런 사고들이 바로 세종의 국정 정책에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훈민정음도 나오는 것이고 훈민정음. 중국과 다른 우리의 독자적인 글 당시 최만리가 훈민정음 창제에 반대했던 결정적인 이유 그 근거가 저 백성들이 똑똑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사대하는 입장에서 중국의 글자와 다른 글자를 만들게 되면은 바로 저 명나라가 우리가 모반을 꾀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글자 만드는 건 좋긴 한데 그걸 공격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되는데 굳이 우리가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것도 뭐 그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는 합당한 논리예요. 예, 그래서 예. 세종이 그 논리를 반박하지 않아요. 예. 그 논리에 대해서 뭐 인정도 그러니까 NCDC라고 하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요. 예, 예. 그러면서 세종은 거꾸로 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읽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불편해하냐.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똑똑해져야 된다. 그럼 백성들이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새로운 백성들을 위한 글이 필요한 거다. 세종은 일관되게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전략적 측면으로 보자면 우리는 중국 사람들의 글을 다 알고 우리 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글을 중국 사람들은 우리만큼 모를 거거든요. 세종이 그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파수를 2개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세종이 갖고 있는 자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종은 기본적으로 훈민정음 창제가 백성들을 똑똑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자주성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똘똘 뭉칠 수 있게 그렇죠. 저는 세종이 그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농사설을 만든 거 있죠. 이거를 단순하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농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왜 그것이 아니냐면 이걸 2가지로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세종대 했던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 달력을 만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력. 그 이전까지 우리가 달력이 없었어요. 중국으로부터 달력을 받아왔습니다. 모든 절기가 중국 달력에 날씨에 맞췄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하게 되면 달력이라는 게 왜 있는 거예요? 농사 잘 치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국 달력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 달력 쓰는데 중국 절기에 맞춰서 우리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죠.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독자적인 우리의 절기와 우리의 풍습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의 전통이거든요. 그렇죠. 중국 달력과 맞지 않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말이죠. 중국 사신들이 와서 주는 게 뭐냐. 달력 주고 가는 거예요. 달력. 이 새끼들이. 국왕이 즉위할 때 와갖고 중국 이 명나라에서 와갖고 골룡포 하나 주고 가는 겁니다. 골룡포 갖고 내내 입다가 해지면 이제 그 잘 태우고 새 골룡포 만들고 하는데 처음 골룡포 주면서 갖다 주는 게 달력이에요. 그 해마다 중국 애들도 동지정사 때 와가지고 달력 주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달력 황력이라고 해서 그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세종은 우리 고유의 달력을 우리의 절기에 맞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자주이기도 하고 결국 세종이 생각한 건 자주가 곧 국력이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이 자주하려면 군사력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군사력에서 저 명나라들 저 대군들을 갖다 물리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화약무기거든요. 화약무기. 그러니까 화약무기니까 염초 개발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세종대 영화 같은 거, 그 신기전이라고 하는 영화 참 신기전. 신기전 보게 되면 완전 그 미사일 날아가더구만요. 그건 좀 뻥이고, 당시에 염초를 중국에서 당시엔 중국에서 수입했어요. 수입했는데 중국 애들이 그 제대로 주겠습니까? 안 주죠. 안 주죠. 전략무기. 그럼요. 전략무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산천에 나오는 토종 재료로다가 염초 만드는 걸 끝내 개발을 한 거예요. 끝내 개발을 해서 엄청난 화약무기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명랑에서 나왔던 그 화포들 있죠. 그런 화포들이 실제로는 다 세종대 만들어진 거예요. 세종대. 대환구, 총통,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다 세종대 만들어지고 세종대 그것들을 통해서 발사하고 실험하고 엄청나게 했죠. 그 흔적들이 그 기술력들이 그대로 남아서 이순신에게 갔기 때문에 회상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은 세종에게 있어서 자주정신, 주체정신 이것은 단순하게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그냥 자존심을 갖다 드러내는 이 한계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민생까지 연결시켜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농사직설이라는 책도 나온 거예요. 그 이전까지 다 중국 농서 갖다 썼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토양이 다르고 중국의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안 맞는 거죠. 저 지난주에 서안 갔다 왔는데 서안 일대에 있는 엄청나게 넓은 그 공간에서 끊임없는 사과밭, 복숭아밭 이런 거 보고 왔거든요. 보고 왔는데 그 토양하고 우리 토양하고 달라요. 거기 있는 그 나무 우리가 갖다 놓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토양에 맞는 우리 기후에 맞는 이런 새로운 농사법을 만들어내는 것들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주체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시에
그 당시 환경으로는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이었겠어요. 그럼요. 획기적인 생각이었죠. 어느 누구도 반대가 많았죠, 당연히. 생각도 못할 일. 그럼요. 중국에 사대하고자 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조선의 신하들은 말입니다. 조선의 신하들은 조선 군주의 신하가 아니에요. 예.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의 사고는 명나라, 사대한 전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지식인이라고 생각했나 보죠. 그렇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 판단으로 보게 되면 정말 비겁하게 짝이 없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말이죠. 조선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조선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끄럽나요? 부끄럽다. 아쉬웠겠죠. 아쉬웠다. 예, 아쉬웠겠죠. 명나라에 태어났어요. 명나라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 세종의 어떤 주체 정신들 이런 것을 용납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 속에서 나타난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약무기 개발한 것뿐만이 아닌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종대 떠오르게 되면 뭡니까? 뭐 앙부일구, 해시계, 각종 그런 장치들이 혼천의, 물시계 이런 것들이죠. 과학기계들 나오거든요. 그죠? 이런 과학기계들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천자의 국가에서만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 신하들은 조선이 천자의 국가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천자의 국가가 아닌데 천자의 국가처럼 행세하는 것은 옳아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죠. 옳지 않은 거죠. 감히. 예. 그러니까 이들이 그 해시계를 만들고 물시계를 만들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갖다 측량하는 지구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전국에 보급하고 이것은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세종이 밀어붙이는 겁니다. 신하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맥이 빠졌겠어요. 귀향은 안 보내고 벌은 안 주는데 할 걸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데 그 신하들이 세종의 진심을 이해하죠. 아. 왜? 이 사람은 진심을 가지고 대하니까 신하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러니까 이 신하의 의견을 쭉 경청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합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리더의 모습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번 결단 낸 것은 모두가 다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토론 다 그때는 했으니까. 이제 신하들도 역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당시 과학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빛의 이동 속도, 해의 이동을 통해서 시간을 드러낸다. 이것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까지. 그런데 물시계, 자격루. 이것은 너무 정교한 거죠. 지금 국립고궁박물관 지하 1층에 가면 당시에 자격루를 재현을 해놨어요. 근데 완벽한 재현은 아닙니다. 실제로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소리도 나고 인형이 튀어났다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즉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정보의 공유라고 하는 겁니다. 정보의 공유. 시간을 그렇게 정해서. 시간뿐만이 아니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당시 사람들, 요즘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예민하죠. 그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 뭐 시간이 뭘 중요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옛날 사람들도 역시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 12개의 시간을 너무 중요시 여겼고 이 시간마다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시기, 어느 시에, 자시에 뭐가 있었다, 미시에 뭐가 있었다, 이것은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고, 과거에도 역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시간에 의해서 일을 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다 이런 거 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도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갖다 아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정보의 공유인 것이죠. 관리들만 알면 뭐. 안 되는 거죠. 조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면 이게 정조가 정보를 백성들에게 공유하려고 했느냐? 이제 주체 문제에서 이제 민생의 문제로 좀 잠깐 넘어가자면은 세종의 핵심 내용은 뭐였느냐? 단 한 명이라도 원통함이 있는 백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세종의 생각이었어요. 원통한 백성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단 한 명도. 감동적인 말이네요. 지금 우리는 원통한 백성이 너무 많아요. 최소한 절반은 원통합니다. 그런데 이 세종대는 원통한 백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원통한 백성들이 바로 수령들의 잘못된 판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시 수령들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뭐 생사여탈권을 갖고 다 있는 갖고 거잖아요. 있는 거죠. 예. 수령이 군주의 명을 받아서 인사, 사법, 행정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군주는 지역에서는 왕과 같은 존재였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원통함이 있는 거죠. 곤장 맞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합법적으로 그런 물고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수령들은 그런 걸 세게 치면서 향리들하고 같이 뇌물을 받아갖고 뒤로 빼돌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세종이 원통함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수령 고소법을 만들었어요. 수령을 고소해라. 수령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을 때 수령을 고소하는 법을 만든 거죠. 이건 뭐 상상도 못하는 파격적인 법을 만든 진짜. 거예요. 그러면서 세종이 했던 이야기가 가장 억울한 부분들에 대해서 훈민정음으로 번역해서 백성들에게 알려라. 왜 그러느냐.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든 것은 백성들이 똑똑해지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요, 당연히요. 그럼요. 백성들이 똑똑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권리를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세종이 단 한 명이라도 원통한 백성이 없게 해서는 안 된다. 단 한 명이라도 원통한 사람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백성들이 무지하게 되면, 알지 못하게 되면, 이 법전을 모르게 되면 다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만들고 그 훈민정음을 통해서 법전을 새로 번역하게 그런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수령들이 억울한 일을 만들게 될 때 이 법에 대해서 이 행동에 대해서 백성들이 고소하게 하는 법까지 만들게 됐던 거죠. 수령을 고소한다. 아울러 그 전에 잘못된 판결들에 대한 판례까지도 알려주고. 그래서 세종이 이제 삼심제도를 완성시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가 재판이 삼심제도 안 됐으니까 이 삼심제도가 세종대 완성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 삼심제도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1차 사건이 나게 되면 고을 수령이 이제 1심을 하죠. 2심은 누가 합니까? 관찰사가 하죠. 관찰사. 마지막 3심을 국왕이 하게 만들어내죠. 그래서 세종이 1심, 2심에서 올라온 재판 기록 중에 약 한 570건 중에서 그것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래서 70건이 잘못된 재판이라고 하는 걸 밝혀냈어요, 국왕이. 파기환송시켰죠. 국왕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세종이. 그걸 다 읽어보고. 다 읽은 거죠, 다 읽은 거. 그래서 70여 건을 파기환송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570건 중에서 70건이라고 하는 것은 10%가 넘는 거예요. 10한 4, 5% 가까이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국왕이 탁 읽고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건 확인해서 내려보낸 것이죠. 그 사람들이 살은 거예요. 단 한 명의 억울한 백성이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실천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종의 위대한 거죠. 그래서 정조가 나중에 그걸 계승합니다. 정조가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밑에서 온 판결문을 읽을 때 경전 읽듯이 했다. 그러니까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읽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세종과 정조가 다른 군주하고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다. 제대로 하려면 그때 왕은 되게 바빴겠네요. 정말. 엄청 바빴죠. 잠 3시간 이상 못 잡니다. 그래서 세종이 너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일찍 건강을 잃어버렸죠.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이 책에서는 그 세종이라면 이 책에서는 어쨌든 세종이 얼마나 훌륭한 국가 경영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마는 저는 한편으로 예전에 세종처럼을 읽었을 때 그때 이 세종의 어떤 건강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다뤘었는데 그걸 보면서 더 많은 걸 사실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지도자가 건강해야 된다. 당연히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 지도자가 건강해야 되는 것은 한 개인의 건강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역사적 상상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가령 이제 이런 거죠. 정조가 뭐 10년만 더 살았다고 한다면 뭐 예, 이런 예. 이제 상상들 예. 당시 인조 반정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 광해군이 더 집권을 했다고 한다면은 예. 뭐 가령 그 인종이라고 하는 국왕이 있어. 인종. 예. 엄청나게 그 선한 국왕인데 인종이 더 살았다고 한다면 뭐 이제 이런 식인데 세종이 건강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만 인물이었죠, 그죠? 굉장히 고기 좋아한다고. 고기 엄청 좋아했죠. 예. 예. 그래서 그 태종이 죽기 전에 유언까지 남겼잖아요. 고기 조금 먹으라고요. 국상 중에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나? 안 되나? 주상 같은 경우는 단 한 끼도 고기를 먹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니 국정 운영이 안 된다. 그러니 주상에 한해서만큼은 국상 중에도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허용한다.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아이고. 예. 참 저는 이건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그 태종이 그 충녕대군을 이제 세자로 다시 정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효령하고 이제 막 비교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예. 효령도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효령도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충녕만큼이나. 그런데 그 태종이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적 판단력을 갖고 있다. 세종이. 그러니까 세종이 왕자 시절에 정치적 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 판단력이 있다. 끝까지 드러내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끝까지 드러내진 않았지만 이제 뭐 천성이 총민하고 학문에 독실하며 정치하는 방법을 안다. 정치하는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아주 거기에 추가하면 하나가 더 있죠. 중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서 술을 마실 줄 알아야 하는데 효령은 단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한다. 그러나 충령은 사신 접대할 정도의 술은 마실 줄 안다. 그러니까 그때도 술이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사신들 만나려면 술 먹어줘야 됐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치적 방법론, 정치적 판단력 이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정치적 판단력, 방법론 이런 것들이 훗날 세종을 위대한 군주로 만들게 됐는데 그 핵심이 바로 세종은 두 가지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 하나가 인화. 인화 그리고 하나가 자주. 예. 그러니까 인화와 자주를 통해서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 거죠. 인재를 육성하고 인재를 자기 자식처럼 생각을 하고 가리지 않고 쓰고. 그럼요. 신분 차별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 신분 차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인화가 발전된 것이고 더 많은 국가 발전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관계가 없으면은 절대 인재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이에요. 그 관계를 끈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종이 했던 이 인화 그리고 이제는 세종이 했던 자주의 정신. 우리가 지금 너무 지금 사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전자권도 없는 나라에서요. 뭐. 전시작 정권을 미국이 거꾸로 돌려준다고 하는데도 제발 우리 안 받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슬프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바로 세종이 갖고 있는 그 인화와 자주의 정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오늘날의 지도자가 이해하고 그 속에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서 바로 이 국민들과 함께 풀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책으로라도 배우고 또 요구할 수도 있고 뭐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세종이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세종이 끊임없이 역사 공부하고 끊임없이 신하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킵니다. 오늘날 지도자들 제발 역사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들으셨죠? 역사 공부 많이 하셔야 된답니다. 저도 공부도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세종이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통치했을까요? 그 시절에는 직언을 서슴지 않는 신하들이 있었지만 현대는 야당이 있으니 뭐 마냥 태평성대는 아닐 겁니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민심을 얻으면 백성이 군주에게 복종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백성은 군주를 버린다. 이렇게 말했던 정도전을 봐도 자명한 일이죠.
세수방주의 왕인데도 백성을 하늘처럼 받들려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근본이 백성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문화정책에 힘을 쏟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김진혁 교수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통치 전반에 합리적이었겠다 싶습니다. 민본 사상을 철저히 실천했겠고요. 민주주의가 따로 있습니까? 통치자와 민중이 소통하고 의견 합의를 이뤄내는 게 민주주의죠. 일상이 즐겁고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바로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사서 청와대는 물론이고 국회의원들에게 보낼까요? 꼼꼼히 읽고 독후감을 발표하라고 할까요? 비서관 시키면 낙선운동 벌이겠다고 해볼까요? 농담이지만 꼭 농담만은 아닙니다. 언중유골이죠.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